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폐지한 민정수석실을 다시 만들고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내정했습니다. 사정기관 장악 우려에 대해선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자신이 직접 풀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출근길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이 총장의 의중이 무엇인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여야는 22대 국회를 앞두고 재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모레 원내 사령탑을 선출할 예정이고 원내 지도부 구성을 마무리한 더불어민주당은 거센 대여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김 물가 상승률이 전체 물가 상승률을 3배나 웃돌면서 김밥 가격도 불안한 상황입니다. 양배추와 당근 등 채소값도 고공행진인데 출하량이 늘면 다음 달에 내려갈 전망입니다. 의료계가 의대 증원 논의와 관련한 회의록이 없다며 정부 관계자를 직무유기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정부는 보도자료와 브리핑을 통해 공개했다고 맞섰습니다. 어린이날 연휴 제주도와 남부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는 남쪽에서 유입된 수증기 통로가 원인이었습니다. 당분간 이런 폭우가 자주 올 수 있고 여름 장마와 태풍도 강해질 우려가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민심 청취 기능이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취임 때 폐지했던 민정수석실을 되살렸습니다. 신임 민정수석에는 검사 출신인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이 내정됐는데 사법 리스크 대응용이라는 의심에 대해 윤 대통령은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자신이 직접 해결해야 할 문제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을 찾아 민정수석실 부활을 공식화했습니다. 앞서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사정기관 장악 등을 우려해 민정수석실 폐지를 내세웠지만 취임 2년 만에 신설하기로 한 겁니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아무래도 이 민심 이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서 민정수석실을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신임 민정수석 비서관에는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내정했습니다. 김 수석은 30년 가까이 법무부와 검찰에 몸을 담았던 검사 출신으로 이원석 검찰총장보다 9기수 선배입니다. 민심을 듣기 위한 자리에 검사 출신을 임명해 각종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는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있더라도 민정수석이 아닌 자신이 직접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응하기 위한 방탄용이란 지적에 반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야 될 문제이지, 제 문제를 또 저에 대해서 뭐 제기된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정수석실에는 공직기강 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이 옮겨가고 민정비서관실이 신설될 전망입니다. 종전에 없던 민정비서관실을 새롭게 만들어서 이제 주로 민심을 청취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겠고요. 총선에서 확인한 싸늘한 민심에 윤 대통령은 직접 폐지한 조직을 되살린다는 부담감에도 민정기능 강화를 택했습니다. 부작용이 드러나면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는 만큼 민정수석실은 사정기능을 최대한 배제하고 대통령에게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되살린 것을 두고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여당은 민심을 청취해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라고 평가했고 야당은 사정기관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윤 대통령의 민정수석실 부활을 놓고서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죠? 네, 국민의힘 정의용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번 민정수석실 신설의 모든 초점은 오직 소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심 청취 기능이 부족하다는 여러 우려 목소리를 듣고 가감없이 민심을 청취해 국정 운영에 반영하겠다는 강한 의지라는 겁니다. 정 수석 대변인은 그러면서 민정수석실 신설로 정책 현장에서 발빠르게 여론을 수렴해 국민을 위한 체감형 정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최민석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총선 패배 후 약화하는 사정기관 장악력을 높이려는 포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과 경찰 등을 통제, 중앙집권적 대통령제를 강화한 민정수석실이 이번에도 그렇게 쓰일 거라는 주장입니다. 이어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은 박근혜 정부 법무부 차관으로 우병우 민정수석과 함께 사정기관 통제에 앞장섰던 인물이라는 점도 부각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모레 기자회견을 열 예정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여야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요? 네, 여당은 윤 대통령이 총선 민의를 받들려고 한다며 총선 소통 의지를 부각하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의제 제한 없이 1시간 정도 질문을 받겠다는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방식을 높게 평가하며 정례화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향후 3년의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큰 그림을 보여주길 기대한다며 민생을 핵심 키워드로 언급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생이 어려워요. 지금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예컨대 그 민생에 대한 이야기 또 의료에 관한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관심 갖고 아쉬워하는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나누셨으면 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회견에서 주요 현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상병 특검법과 함께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한 윤 대통령 입장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민생지원금 1인당 25만 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방법을 반대한다면 다른 민생 대책은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고요. 다만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이번 회견에서도 일방적인 입장만 강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국정기조 전환 의지를 확인하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여야의 각 정당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미 비대위 체제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원을 누구로 할지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황 비대위원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모레 원내대표 선거가 끝난 이후 최종적으로 비대위 구성을 마무리하겠지만 현재 비대위원 규모로 4명에서 6명 정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치인들로 구성할 생각이라며 4명을 지명할 경우 1명 정도를 원외 당협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걸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황 비대위원장은 또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시점을 두고 당원 반영 비중 등 룰 확정을 위한 시간과 원내대표 선거 등을 고려하면 기존 예상 시점인 6월 말이나 7월 초보다 한 달 이상 더 지연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는 이종배, 추경호, 성석준 의원의 3파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두 관료 출신이자 범친윤으로 분류되는 만큼 수직적 당정 관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한데요. 원내대표 선출 전날인 내일 정견 발표회가 당선의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원내대표단 구성을 마무리했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표님과 부대표 등을 임명하며 22명의 1기 원내대표단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원내대변인으로 윤종군, 노종면, 강유정 당선인이, 원내대표 비서실장으로는 정진욱 당선인이 임명됐습니다. 부대표에는 곽상원 당선인과 김남희 당선인 등 15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민주당에선 오늘부터 차기 국회의장직에 도전하는 후보자 등록도 시작되는데요. 조정식 의원은 오늘 출사표를 던지며 민생, 개혁 입법을 신속히 처리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을 시정해야 한다며 국회의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과감히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원식 의원도 출마 기자회견에서 삼권 분립 훼손에 단호히 맞서는 개혁의장이 되겠다며 자신이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후퇴와 맞서 싸울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중립성이 핵심인 국회의장 자리이지만 후보로 예상되는 정성호 의원, 추미애 당선인까지 4명 후보 모두 정파성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5선 박지원 당선인의 출마 여부도 관심사인데요. 박 당선인은 YTN 취재진에게 출마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후보 등록은 내일 마감되고 국회의장 경선은 오는 16일 치러집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신속 수사를 지시했던 이원석 검찰총장이 증거와 법리에 따른 엄정 수사 원칙을 거듭 밝혔습니다. 특검 방어용 수사가 아니냐는 해석에 대해선 수사 결과를 지켜봐 달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 총장의 출근길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중앙지검의 일선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수사 경과와 수사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야권에선 특검용 이제 방어 아니냐 이렇게 묻는 질문들도 있는데 저는 추후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제가 더 말씀을 드리지 않고 일선 수사팀에서 수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고 이를 몰래 촬영해 스토킹 혐의로 고발된 최재형 목사를 직접 불러 조사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오늘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어떻게 동영상이 유포됐는지를 봐야 한다면서도 관련 자료를 분석해 필요하면 최 목사를 불러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스토킹 처벌법은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한 행위를 하면 처벌받도록 하는데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포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장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내일 세 번째 가석방 심사를 받습니다. 법무부는 내일 오후 부처님 모신 날 기념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다시 판단합니다. 최 씨가 심사 대상에 이름을 올린 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지난 2월과 심사 보류 판정을 받은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이 세 번째로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부처님 모신 날 전날인 오는 14일 출소하게 됩니다. 다만 최 씨는 지난달 법무부 정기 가석방 심사위원회에 앞서서 교정당국에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조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특검법 통과와 무관하게 수사를 진행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 특검 출범에 따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소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수사는 수사팀 일정과 관련자 소환 조율 순서에 따라서 진행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지난 4일 15시간 가까이 조사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재소환하는 방안도 담당 검사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수사가 마무리될 시점과 관련해선 특별히 기한을 정해두지 않았다고 말하면서도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어려운 여건이지만 최단의 속도로 수사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관련 회의에서 회의록이 작성됐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회의록을 남기지 않아 직무유기를 했다며 정부 관계자를 고발했고 정부는 사후 브리핑 등으로 내용을 공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의료계에서 회의록과 관련해 정부 측을 오늘 고발한 거죠? 네, 오늘 오후 2시쯤 정은영 전 분당차병원 정공희 대표가 공수처에 정부 관계자들을 고발했습니다. 대상은 5명으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복지부 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교육부 차관 등이 포함됐습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는 혐의 등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의대 정원 확대가 논의됐던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입니다. 앞서 서울고법이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신문에서 정부에 회의록 등 제출을 요구했는데 이후 정부가 일부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커진 겁니다. 정 씨는 고발에 앞서 입장을 내고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결정한 최초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의 의료를 생각한다면 모든 것을 백지화한 상태에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정부와 의료계가 반박과 재반박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일종의 회의록 진실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복지부는 오늘 박민수 2차관의 공식 브리핑 자리에서 긴 시간을 들이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일단 보건의료정책심의위 회의록은 남아있다면서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논란이 되는 의료계와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은 합의에 따라 작성하지 않았던 것이고 보도자료와 사후 브리핑으로 주요 내용을 밝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가 아닌 만큼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 측은 곧바로 재반박에 나섰는데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현안협의체는 회의록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이고 따라서 회의록이 필요 없다는 주장은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는 겁니다. 양측 모두 법적 명분 쌓기에 나선 건데 서울고법의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주까지는 공방은 더욱 심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다음 주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가 3개월 차를 맞는 가운데 정부는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건강보험 지원과 군의관, 공보위 추가 배치 계획을 논의합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건강보험 지원을 한 달 연장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기존에 파견한 공보위, 군의관 427명 가운데 146명을 단계적으로 교체하고 이번 주 군의관 36명을 추가 파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생활고를 겪는 전공의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면택 의협회장은 오늘 SNS를 통해 이번 주 생계가 어려운 전공의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이라며 주저하지 말고 신청해달라고 공지했습니다. 임 회장은 또 고령화로 의사를 증원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젊은 세대의 부담만 늘어나게 될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이면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전공의 집단 사직을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죠. 경찰이 임 회장에 대해 추가 소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임 회장에 대한 압수물 분석과 관련해 추가로 소환해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전공의들에게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고 종용한 이른바 전공의 지침글을 작성한 군의관 2명에 대해서는 작성 경위와 제3자 개입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중보건의 명단 유출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최초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했다며 글을 게시한 사람들을 역으로 추적하는 방식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을 다시 찾았습니다. 신설된 민정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 발표하는 자리에 나와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은 건데요. 먼저 폐지를 공약했던 민정수석실을 다시 부활한 이유를 묻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서 복원하기로 했다면서서 김대중 전 대통령도 취임 2년 만에 복원을 했고 야당에서도 민심 청취 기능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신임 민정수석이 검찰 출신이다 보니 사정기관 장악 우려가 있고 야당에서는 사법 리스크 방어용, 특검 방어용이라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 국민을 위해서 설치했다며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은 다른 나라에서도 법률가가 지휘하고 과거 정권에서도 대부분 검사 출신이 맡아왔다면서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자신이 설명하고 풀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오늘도 사정기관 장악 의도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최재성 전 정무수석은 과거 박근혜 대통령 때 우병우 민정수석을 거론하면서 사정기관을 통제 관리하려는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정치원은 윤 대통령의 설명과 최재성 전 수석의 인터뷰를 함께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서 그동안 취임한 이후부터 언론 사설부터 뭐 주변의 조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고심을 했고 또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그 역기능을 우려해서 법무비서관실만 두셨다가 결국은 이제 취임 한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을 하셨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야 될 문제이지 제 문제를 또 저에 대해서 뭐 제기된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이제 우병우 수석 생각이 나잖아요. 네. 우병우 민정수석 한 사람으로 검찰을 거의 완벽하게 통제를 했었죠. 그래서 그런 것이 다시 이 재현이 될 거다. 예. 그러면은
말씀드렸던 목적, 왜 다시 부활시키려고 하느냐. 위기감 때문에 사정기관 통제 관리의 필요성 때문에. 그러면 검찰 출신이 와야 되는 거죠. 네, 민정수석실 신설과 민정수석 비서관 임명과 관련해서 여야의 입장차를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의 정치원 이슈도 이 문제부터 풀어보려고 합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김만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민정수석실 말 그대로 이제 민심을 청취하는 기능도 있습니다만 사정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공약으로 이제 폐지를 하겠다고 했고 2년 뒤인 오늘 민정수석실이 부활됐습니다. 자, 먼저 민정수석실 부활 배경에 대해서 물론 여야 입장이 나왔습니다만 두 분께 짧게 더 여쭤볼게요. 민정수석실 왜 부활했다고 보세요? 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동안 민정수석실을 두지 않다 보니까 민심을 청취하는 기능 이 부분이 많이 약화됐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인사 검증과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법사위에서 계속해서 제기했던 문제가 뭐냐면은 이 인사 검증 기능을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법무부 장관 산하에다 갖다 놓으니까 이게 그러면 도대체 대법관이나 이런 사법부에 대한 인사 검증도 그러면은 법무부에서 하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많이 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또 인사 문제에 있어서 문제점이 생기면은 책임을 지는 기능을 강화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두루 고려해서 민정수석을 이번에 부활했다.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봅니다. 민심 청취 외에도 인사 검증 문제도 다루기 위해서 민정수석실을 신설한 것이다라는 평가를 해주셨는데 김만규 의원께서도 그렇게 보세요? 저는 뭐 다른 요인, 그러니까 첩보 수집이나 수사기관의 통제 이게 주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사 검증 이 부분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 요소도 고려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정책실장, 민정수석, 인사수석도 없앴습니다. 근데 인사수석은 아직 복귀시키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정책실도 작년 12월에야 이제 새로 생겼죠. 결국은 이번에 민정수석도 꼭 필요한 일인데 지난 정부의 조국 수석하고의 갈등 때문에 약간 반감이 있어서 없앴다가 아무래도 정치적인 경험이 없던 분이 일단 지난 정부하고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했다가 다시 복원시키는 건데 아무리 생각해도 검찰 출신을 임명했다라는 건 수사기관의 통제, 최근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검찰이 벌써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한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정기관 장악용이다라는 지적이 야권에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윤 대통령이 민정수석실 이 폐지 공약할 때 세평 검증을 위해서 정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그래서 없애려 한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작용도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 민정수석실 운행하면서 역대 정권에서 다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아마도 역대 민정수석들 대부분이 아마 구속되거나 재판받았을 겁니다. 대부분 수사 받았죠. 그게 합법과 비합법의 영역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민정수석을 없앴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민심 청취 기능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문제가 지금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민정수석을 부활해야 된다라고 예전부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만 지금 시점에서 이 법무부 차관 출신, 그러니까 검찰 출신을 민정수석 임명하니까 지금 야당에서 이 사정기관 장악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충분히 지금 살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법률비서관도 있고 공직기강비서관도 있고 민정비서관도 있잖아요. 이거 다 통화를 하려면은 법률가가 해야 되는 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찰 출신 이 시점이다 보니까 지금 야당이 그런 의도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살 수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선입견으로 보지 말고 앞으로 민정수석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보고 비판을 하더라도 그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대통령실에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도 이미 민심 청취를 위한 조직들이 있습니다. 정무수석이 있고 시민사회 수석실이 있고 홍보수석실이 있습니다. 사실 일반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이 수석실이 충분히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법률가가 돼야 된다는 점 대통령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도 다 법률가가 했는데 검찰 출신은 딱 한 분이었었고 노무현 정권도 마찬가지 검찰 출신은 딱 한 분이었다. 일반인 법조인들도 그런 법률적인 통제를 할 수 있는데 굳이
고위직 검사 출신이어야 되냐라는 문제 제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노무현 정부 때 이제 문재인 민정수석, 네. 문재인 전 대통령 민정수석이었고요.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우병우 민정수석은 이제 검찰 출신이었고,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이 지난 정부 때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예.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민주당에서는 민정수석실 부활을 놓고서 최상병 특검, 또 김건희 여사 특검 방어용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거든요. 왜 이런 비판이 나올까요? 아니, 그거는 지나치게 민주당의 공세라고 생각됩니다. 예. 민정수석실을 설치를 해서 특검을 방어할 수 있다면 우리 진작에 설치했겠죠. 예. 그것과 이거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그 특검을 주장하는 지금 민주당에서 네. 민정수석실이 없어가지고 뭐 특검 지금까지 주장했고 민정수석실이 있다고 해갖고 특검 주장 안 하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과 이걸 연결시키는 것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지금 뭐 정의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민심 청취에 강한 의지가 있고 또 이재명 대표도 영수회담 때 필요성을 언급했다라고 표현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 영수회담 때 민정수석 부활 필요성을 얘기한 건 아니었죠. 예, 직접 민심 청취에 대한 민심 이야기를 하신 청취를 거죠. 이야기했고요. 그게 이제 예.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 대통령도 그 부분은 공감한다라는 취지에서 이 해법으로 민정수석실 부활을 하셔서 예. 저희가 봤을 때 목표는 맞는데 수단이 가장 적절한 수단은 아니지 않냐라는 그렇군요. 말씀을 드리는 예. 거죠. 그 김주현 민정수석을 잠깐 양력을 보니까요. 박근혜 정부 때 법무부 차관을 지냈고요. 그래서 당시에 지금 야당에서는 우병우 사단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네.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지적이 되는 게 이제 과연 김주현 민정수석이 여러 기능 중에 지금 반부패 기능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민정수석실에 공직기강 비서관, 법무비서관, 민정비서관 이 세 비서관을 두고서 이제 민정수석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어디예요?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예.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검찰과 얘기할 우려가 있다. 이 부분이죠. 기존의 민정수석이 가장 불만을 들었던 게 그런 겁니다. 일반적인 어떤 검찰 조직에 대한 조직에 대한 관리는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굳이 민정수석을 별도로 두는 거는 법무부 장관을 두지 않고 직접적으로 검찰과 대통령실 간의 의사연락 체계를 만들겠다라는 거고 그거는 이제 구체적인 사건의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도 듣고 네. 더 나아가서는 이 인사권을 갖고 구체적인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난 정부에서 자꾸 검사가 직접 민정수석실에 파견되는 거를 아예 금지했고요. 그래서 퇴직을 해야지만 민정수석 대통령실에 가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민정수석이 검사 출신이지 현직 검사는 아닌데 아무래도 검사 선배이기 때문에 다른 법조인과는 다른 밀접한 관계가 되지 않겠냐. 그렇군요. 보니까 이원석 검찰총장보다 사법연수 기수가 9기수가 빠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과거의 민정수석들이요 대부분 정권의 실세로 통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제 사정 기능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린 사정 기능과 정보 취합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비쳤었는데 네네. 사실 지금 이 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김주현 지금 민정수석이 우병우 사단이라든지 이런 얘기는 뭐 야권에서 나오고 있는 그건 거죠. 뭐 사실과 어긋난 얘기인 것 같고요. 일단 뭐 기수로 보더라도 김주현 그 지금 신임 민정수석이 18기고 우병우 19기고요. 그다음에 또 검찰 경험으로 보더라도 그 김주현 그 우리 민정수석하고 우병우 전 수석하고는 다른 결을 걸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대학도 훨씬 또 김주현 그 수석이 선배고 그렇기 때문에 우병우 사단이다, 거기 부활이다 이렇게 가는 건 지나치다고 보이고요. 그다음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과 직접 얘기할 수 있지 않겠냐. 이 부분은 만약에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가장 위험한데 어디입니까? 정치권에 있는 저 같은 사람입니다. 의원이 직접 검찰과 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믿어야 되지. 출신이 어디기 때문에 거기하고 뭘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가는 것은 지나치다 생각합니다. 네. 아니, 선의에 기대하는 건 좋은데 이 제도적으로 그럴 우려를 없애는 게 이제 중요한 거고요. 저도 민정수석실 자체가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청와대에 있으면서 공직기강이라든지 인사검증 분명히 하는 역할이 있고 실제로 민심, 첩보를 통해서 경찰의 방대한 조직을 통해서 첩보가 수집이 됩니다. 사실은
권력에 있으면 그 정보가 사실 되게 탐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은 그런 민정수석실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 경찰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얻는 첩보가 대통령실로 공식적으로 올라오기가 좀 어려운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민심 청취라는 취지로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공식화하겠다. 저는 이런 의지, 어떻게 보면 마지막 3년에 강한 그립감으로 국정 운영을 하겠다. 선거 결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이 자리 자기가 본인이 생각하는 바대로 이끌어 가겠다. 저는 이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건 좀 지나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예. 이 민심의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뭐 국민들께서 미흡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지난번 또 대국민 담화도 했고 또 이번 또 기자회견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변화하겠다는 뜻이지 알겠습니다. 총선 민심을 거스르겠다 이런 뜻은 아니잖아요.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뭐 여야 입장차가 계속 있어 왔으니까요. 네, 과연 이 민정수석실을 어떻게 운영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모레 2주년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에 이어서 소통 행보 계속 이어가는 차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야권의 협치의 손을 내밀지 또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답을 내놓을지도 주목이 됩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잘 좀 부탁합니다. 오늘 첫 출근이신데 네. 기자 출신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니 기자 출신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니 뭐가 가짜 뉴스예요? 뭐가 가짜 뉴스? 돌아가셨어요. 돌아갈 그 가시는데. 또 내각, 당, 또 야당, 또 우리 언론과 시민사회 이런 모든 부분에 원만한 소통을 하면서 (5월 9일) 목요일 오전 이곳 브리핑룸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모레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할 예정인데요. 기자들의 질문, 어떤 질문도 다 받고 답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김학의 의원께서는 어떤 질문이 가장 먼저 나올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질문이 먼저 나올 것 같고요. 어떻게 답할 것 같습니까? 이미 언론을 통해서 예상 질문과 답변이 나왔더라고요.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세한 배경을 설명하겠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다. 진전된 답변이라는 게 대통령의 행보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는 게 진전된 게 아니고 국민들이 원하는 바에 조금 더 다가가는 게 저는 진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진전, 국민들과의 소통, 이게 포인트가 좀 잘못 맞춰진 게 아닌가.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연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하지만 과연 득보다 실이 많지 않을까. 저희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부 수용 가능성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전혀 그거는 저희가 수용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다가 나중에 부족한 게 있으면 그때 특검을 받겠다라는 건 이번에는 안 받겠다라는 얘기거든요. 법안 자체에 조건부 수용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거부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추진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저희에서는 전혀 고려하기 어렵다라고 그렇군요.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형수 의원께 여쭤볼게요. 제 첫 질문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거부권 행사할 것인지 여부. 최상병 특검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네, 그럼 어떻게 답할 것 같습니까? 저는 조금 기조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조가 달라질 수 있다. 물론 그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배경 설명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상세하게 설명을 할 거라고 예측을 하시는데 저는 제 기대이긴 하지만은 상세한 설명보다는 좀 크게 설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부분이 독소 조항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여야가 좀 협의를 해서
해소했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전향적으로 충분히 검토할 수도 있고 그런 이런 좀 큰 틀에서의 이걸 좀 던져주시고 나머지 세세한 부분들은 여야가 좀 협의를 하도록 이런 방향으로 좀 기자회견 답변이 됐으면은 오히려 저는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국민들 설득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부분이 더 설득력이 높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야당에서는 공수처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 하나하고 또 특검 추천을 야당 위주로 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을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지금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야당이 특검 2명을 추천을 해서 그걸 대통령이 그 중에 1명을 임명하도록 하는 거. 그러면은 사실상 누가 임명권을 행사하는 거냐? 임명권자는 분명히 현재는 대통령으로 법에 돼 있는데 민주당이 행사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굉장히 중립성이 크게 요구되는 부분인데 완전 중립성을 깨뜨리면서 지금 특검을 임명하는 거니까 가장 큰 독소 조항이라는 거죠. 김한규 의원께 물어볼게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아니 지금 여당이 본인들이 원하는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실제로 다 독소 조항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분씩 추천을 하면 그러면 저희가 볼 때는 무조건 여당이 추천한 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검증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여당 야당이 아니라 완전히 외부로 넘긴다든지 법조계 뭐 법학교수협의회라든지 뭐 변호사협회 이런 데들이 있는데 문제는 작년 10월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고 나서 여야 간의 독소 조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못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지난 6개월 동안 안 했는데 이제 와서 하겠다라는 게 과연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하지 않으면은 정치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서로 타협하고 조금씩 양보하고 해서 풀어내는 거 그게 정치가 하는 거거든요. 이태원 특검법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지금 김한규 의원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여야 한 명씩 하는 것이 도저히 동의하지 못하겠다 그러면은 민주당 당 부분을 빼버리고 변협에 추천하든지 좀 제3의 기관에 추천위원회를 만들든지 해서 거기서 추천하는 2명 중에서 대통령 임명하도록 하는 이런 방안도 충분히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민주당이 그 4명 중에서 2명을 해서 그 중에 1명을 임명해라.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상 민주당이 임명한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이런 걸 풀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 돼서 이런 구체적인 얘기들을 하시니까 이제 여야 원내 지도부 간에 충분한 협의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 과연 지금 시점에 그러면 거부권을 행사하고 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죠. 5월 29일 날 이 임기가 마지막으로 종료되는데 그렇게 된다는 건 이런 협의가 지금 통과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는 거죠. 법안이 이미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에 여당이 정말 저희가 합리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법안을 낸다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바로 수정하기로 여야 간에 합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여당의 원내대표가 이번에 새로 선출되면 양 지도부 간에 한번 논의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간단합니다. 그렇게 복잡할 거 없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국회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때 이 부분 협의하면은 바로 통과시킬 수 있어요. 그런 방법이 있죠.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을 비롯해서 검찰 수사 등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올 수 있다라고 관측이 되고 있어요. 김건희 여사 관련 질문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그리고 어떤 답변이 나올 것 같나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총선 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올 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시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부적절한 일이 있었던 제3자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정으로 국민들께 사과를 구하고 양해를 얻는 이런 의사가 있는지 그런 걸 아마 기자분들이 여쭤볼 것 같고 특검법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냐라는 부분도 물어볼 텐데 역시 일부 언론에 따르면 특검을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그 부분도 준비를 해놓고 있다라고 하시는 걸 보니까 결국 국민들이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제 불만들 그 불만을 저는 대통령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 총선 전에 몇 달간은 김건희 여사가 공식 석상에 나오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솔직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불만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입장, 사과할 의사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달라라는 질문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어떤 답변이 나와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기본적으로 다른 세부적인 사항보다 대통령실의 태도 변화가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국정기조 변화라고
이제 요구를 예, 하고 있는데 예.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달라 이런 얘기인데 사실 국민들은 그거보다는 그냥 대통령이 사과 한마디 하는 지금 현재 국민들은 어려운데 네. 내가 그동안 당신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고 예. 당신들이 원하는 바를 반영하지 못했다. 이런 뭔가 사과가 있으면 국민들의 예. 마음이 눈 녹듯이 녹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명품백 의혹과 관련해서 지난 2월 KBS 대담 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다. 아쉬운 점은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좀 더 진전된 표현, 뭐 야당에서는 사과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인데요. 저는 명품백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 과정을 보면은 어떤 치밀한 공작에 의한 걸로 보이거든요. 이 부분은 굉장히 대통령 입장으로서 좀 억울한 면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그 억울한 점이 이러한 점이 있지만은 이러이러한 점에서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라면은 좀 우리가 부족했다. 이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지금 방금 말씀하신 태도 부분에서 사실관계는 국민들 이제 대부분 다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터뜨렸다고 하는 측의 어떤 불순한 의도 이 부분도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세요. 이제. 그렇다면은 대통령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도의 변화를 보이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관련해서 검찰이 이제 본격 수사에 착수했잖아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제 전담 수사팀 구성 또 신속 수사를 지시한 거예요. 그 배경을 놓고 여당에서 야당에서 다르더라고요.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특검 추진의 명분을 없애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검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현재 수사기관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수단이 필요하다라는 입법부 요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수사를 철저히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혐의다.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 아무래도 특검의 추진 동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런 기대에 의한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한참 전에 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왜 이제 와서야 하겠습니까? 5개월 만에 왜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느냐.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특검이 우리가 지금 최상병 특검도 그렇고 뭐 이태원 특검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여당에서 특검에 대해서 반대한 첫 번째 논리가 뭐였습니까? 현재 수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보고 특검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거나 그것이 공정하지 못하다거나 국민들께서 미흡하다고 판단하실 때 그때 특검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논리라면은 수사를 안 하고 계속 있어야 돼요. 수사가 질질 끌어지면 끌어질수록 그거 끝나고 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한 것은 뭐냐면은 자, 이 그 한 5개월 정도 됐잖아요. 5개월 전쯤으로 되돌아가면은 배당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거치면 한 총선을 기준으로 해서 한 1, 2개월 정도의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수사가 그때 착수가 되면은 총선이 한참 지금 서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 계속해서 그런 거 가지고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방어를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때는 수사를 자제합니다. 야당에 대한 수사든 여당에 대한 수사든 모두 자제를 해요. 그렇다고 언제까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 수사는 해야 된다. 그리고 명품백 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상으로 뭐 김한규 의원도 법률가이고 저도 법률가이지만 그 부분에 뇌물죄가 성립되겠습니까? 청탁금지법이 성립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별 지금 수사를 해봤자 크게 나올 게 없어요. 문제 될 것도 없고. 그런데 그걸 괜히 질질 끌고 가지고 있으면은 오히려 더 오해를 받으니까 빨리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결과를 내놓자.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야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민주당 상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재명 대표 연임론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나경원 당선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여의도 대통령이란 말까지 나온다라고 했는데 자, 영상 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이랬는데 이거 당대표 이거 정말 3기 중에서도 3기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들이라서 억지로 시켜도 다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요래 됐거든요. 국민이 원하는 대여투쟁 그런 걸 확실하는 의미에서도 뭐 연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나쁜 카드는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당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연임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매우 큰 상황인데요. 대표께서도 이런저런 말씀을 듣고 고민할 거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네, 민주당 내부 상황이니까 김학규 의원께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표 연임론이 당내에 크게 퍼져 있는 건 맞죠?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것도 원내대표처럼 박찬대 원내대표처럼 추대 형식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까? 아직까지 나오시겠다고 한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우원식 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의장 쪽으로 그렇습니다. 방향을 선회하신 예. 것 같고 달리 지금 뭐 당대표의 출마 의지를 표현한 분이 없고 8월이기 때문에 아직 좀 시간이 있는 상황이죠. 예. 그렇긴 한데 꼭 당원들만이 아니라 의원들도 뭐 친명 여부하고 관계없이 그냥 전반적으로 뭐 다른 분이 더 나와야 이제 경쟁이 될 텐데 예. 일단 누가 맡고 있는 분위기는 아닌데 예. 본인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지금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아, 그래요? 또 당을 위해서도 당대표가 연임을 하는 게 괜찮은 옵션이다라는 생각이 좀 일반적입니다. 예. 왜냐하면 일단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분열을 되게 싫어하는 조직이고요. 네. 그런 면에서 당대표가 계속 연임을 하는 게 그런 당내 갈등, 당내 불화를 없애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과연 이재명 대표가 지난 2년 동안 당대표를 하면서 어떤 성과를 냈느냐. 아까 방송에도 나왔지만 너무 어려운 직업이다라고 얘기하셨죠. 예. 본인이 이제 21대 국회의원들보다 늦게 국회에 들어오셨고 저랑 같이 이제 보궐로 들어오셨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도력을 행사하는데 어렵고 또 본인이 수사를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기에 집중하기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으로 2027년 대선을 치르게 되면 이재명 대표 본인만이 아니라 당에도 별로 좋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당대표를 오롯이 다시 한번 해서 성과를 내서 국민들한테 제대로 평가를 받아서 그 성과가 좋으면 대선에서 좋은 기회를 한번 가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래도 뭐 지금의 지지율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면 끝까지 선거는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대표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당을 위해서도 한번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회. 지금은 2년 전과 달리 본인이 공천에 관여한 국회의원들과 하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핑계를 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예.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당대표 연임이 보니까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직기는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 될 것이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이례적인 일이죠. 사실은 당에서는 새로운 정치인들을 계속 육성하고 발굴하고 차세대를 키워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뭐 선배들이 아무도 도전을 안 하니 이걸 강제로 끌어올 수도 없고 그렇군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박형수 의원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민주당은 뭐 남의 당 얘기 하기가 그렇습니다만은 참 옆에서 좀 보고 있자니 조금 우리 정치가 이렇게 가는 것이 과연 발전하는 것인지 뒤로 후퇴하는 것인지 좀 많은 걱정이 됩니다. 아까 다른 분이 아무도 안 나오신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이재명 대표부터 본인이 안 나온다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나오려고 할 겁니다. 저는 이 지금 사태가 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사당화가 완성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본인 스스로가 지금 연임하면 어떤지 주변에 묻는다면서요. 세상에 그 어려운 말 꺼내기 어려운 걸 스스럼 없이 꺼낼 수 있다는 거는 내가 이 말을 하더라도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거야. 비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실제로 아무도 없잖아요. 이렇게 가는 것이 당내 민주주의로서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저는 민주당 일이긴 하지만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나경원 당선인이 용산에 대통령이 있고 여의도에 대통령이 따로 있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는 발언을 했는데 여의도 안에서 국민의힘이 야당이다라고 했거든요. 야당인 것은 분명하죠. 우리가 지금 4년 동안 4년의 뭐 앞 전반기는 야당이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여당 2년 동안에도 매일 우리 항의 집회한 것이 어디입니까? 민주당이 항의 집회한 것보다 아마 국민의힘이 항의 집회하고 규탄 대회한 게 더 많을걸요. 우리 여의도에서는 당연히 지금 야당이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는 여의도 대통령으로 행사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앞으로 여의도 대통령으로 행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박찬대 찐명으로 통하죠. 박찬대 원내대표요. 보니까 1호 법안은 1인당 25만 원 지급 관련해서 추진할 것 같고요. 윤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들 다시 재발의하겠다고 했고 법사위 운영이 야당이 갖고 있는 위원장 다 가지고 오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또 최근에 민주당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 조국 사건 관련 수사도 특검을 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 나오는데 맞습니까?
뭐 공식적으로 지도부에 보고된 얘기는 아니고요. 추진단 내부에서 나온 얘기가 언론에 이제 공개된 것 같은데 뭐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국민 공감을 얻어야 되는 게 우선이겠죠. 저희가 지금 차상병 특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할 수 있는 건 여론이 기본적으로 60% 이상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특검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라 그건 좀 지켜봐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혹시 박형수 의원은 그 관련 특검 이야기 들으신 적 있습니까? 뭐 언론 저도 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언론을 통해서 들었는데. 들었습니다만은 만약에 민주당이 진짜 그렇게까지 간다 그러면은 정말 큰 역풍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다른 걸 떠나서요. 우리가 정치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삼권이 분립이 되고 각각 상호 견제하고 이런 걸 위해서 지금까지 정치를 하고 사회를 발전시켜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검찰의 중립, 재판의 독립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차곡차곡 쌓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당에 의해서 저도 그 정당 중에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만 진영에 의해서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걸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막 무너뜨리고 있어요. 이렇게 가면 대한민국의 시스템은 정말로 후진국으로 떨어진다. 특검을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국민들께서 동의하시는 부분에 특검을 해야죠. 그런데 그 지금, 부분만은 지금 말씀하시는 이화영이나 이런 특검들은 그게 특검으로서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안 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게 수사 과정에서 뭔가 부적절한 일이 있었다라는 의혹이 있는 거죠. 그런데 검찰 내부의 문제를 이런 부분을 검찰에서 설사 일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감찰에서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까지는 검사 내부의 개인 비리나 문제된 적이 있었지 수사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공정하게 수사될 거라는 기대를 못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는 게 문제인 거죠. 저는 행정부의 견제가 야당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기소된 결론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 수사 과정이 국민들이 볼 때 최소한 공정하다는 확신이 있어야 이화영 부지사가 유죄를 받더라도 저희 당도 수긍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나온 제안이다라고 그 부분 말씀드립니다.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까지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서 주장한 여러 지금 팩트들이 있습니다. 그 팩트가 맞는지 또 검찰에서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유리창이었다고 쭉 얘기를 했어요. 그걸 보신 국민들께서 어느 쪽 말이 맞는다고 생각하는지 이걸 민주당이 정확하게 판단하고 뭘 조치를 해야 될까요? 공식 입장은 아니니까요. 내부에서 나온다는 이야기를 좀 잠깐 해봤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연휴 날씨 때문에 고생한 분들 많으시죠. 5월 시작부터 호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번 황금 연휴 기간에 제주도 산간에는 사흘 만에 무려 1000mm에 육박하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바람도 초속 33m로 태풍급 돌풍이 기록됐는데요. 남쪽으로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될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진 게 원인이었습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에는 어린이날 연휴 시작부터 강한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한간에는 초속 30m 이상의 태풍급 돌풍이 불었고 사흘 연휴 기간 제주도 삼각봉에서 기록된 총 누적 강우량은 무려 1000mm에 육박했습니다. 남해안에서도 300mm에 달하는 한여름 같은 호우가 쏟아지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째 반복된 어린이날 호우입니다. 이번 호우의 원인은 남쪽에서 유입된 다량의 수증기입니다. 우리나라 동쪽의 고기압이 서쪽에 자리한 저기압 사이에서 남풍이 강해졌는데 지형 효과가 더해지는 제주도와 남해안에 만들어진 수증기 통로에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며 마치 여름철 같은 호우구름이 만들어진 겁니다. 남서풍을 더 강한 것이 원인입니다. 그 사이에서 덥고 습한 수증기가 유입될 수 있는 수증기 통로가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비구름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죠. 고비는 넘겼지만 남해안과 제주도는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진 가운데
어버이날 새벽까지 비가 더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 주말과 휴일에도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어린이날 호우가 나타난 가운데 올해도 기후위기로 여름 전 국지성 호우가 잦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도 장마철 호우와 태풍이 강해질 수 있다며 발빠른 주변 점검과 재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부푼 꿈을 안고 분양받은 새 아파트. 다 지어놓고도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해 입주를 못하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시행사가 주변 도로를 넓히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벌어진 일입니다. 제보는 Y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말 입주 예정인 400세대 규모 아파트입니다. 사전 점검 예정일이 코앞이지만 준공 승인조차 받지 못할 위기에 몰렸습니다. 시행사 측이 사업계획 승인 조건으로 내걸었던 도로 확장 공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지금쯤 이 도로는 옆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더 확장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공사는커녕 첫 삽도 뜨지 않은 상태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아 사업이 적자를 보면서 도로 부지를 사들이지 못한 겁니다. 이대로라면 준공 승인을 받을 수 없고 입주 일정도 가닥을 잡기 어렵습니다. 기존 집을 팔거나 전세 계약을 끝낸 입주 예정자들은 그야말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처음부터 이 사건 사업 조건에 따라서 도로를 확장할 생각도 없었고 할 수도 없고 불가능하고 뭐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자기들한테 붙인 거고 입주를 하고 싶으면 알아서 이걸 해결하든지 하라라는 입장을 최근에 통보받았습니다. 이들은 지자체가 시행사 측의 기부 체납을 받는 등 적극 행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애초 내건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준공을 승인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시행사가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내용에 대한 결과를 이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원칙대로 그 교평을 이행을 해야만 준공 허가를 할 계획입니다. 시행사 측은 건물값 문제로 조건을 이행하지 못했다며 근처 다른 땅을 기부 체납하거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등 대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입니다. 대구시는 곧 입주 예정자들과 면담을 통해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저출산과 인구 감소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닌데요. 2060년에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보다 5배 정도 많아지고 2033년에는 초등학교 입학생이 반토막 난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반도 미래인구연구원의 발표 내용인데요. 보고서를 보면 전체 인구를 연령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나이를 뜻하는 중위 연령이 지난해 기준 45.5세에서 2031년에는 50.3세로 오릅니다. 국민의 절반이 50세 이상이 되는 겁니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인 7살 아동수는 지난해 43만 명가량에서 2033년 22만 명으로 절반으로 떨어지고요. 신규 현역 입영 대상자의 20세 남성은 2023년 26만 명가량에서 2038년에는 19만여 명으로 줄어서 20만 명 선이 무너집니다. 이처럼 젊은 사람이 줄어드니 15세에서 64세에 속하는 생산 가능 인구는 지난해 3,657만 명에서 2044년 2,717만 명으로 940만 명 감소하고요. 반대로 전체 가구의 9.1%였던 독거노인 가구 비율은 2049년에 20.2%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2050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사상 최대 규모로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하게 되는 데 따른 겁니다. 옆 나라 일본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일본의 인구 감소 속도가 빨라져서 700년 뒤에는 15세 미만 어린이가 오직 1명뿐일 거라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왔는데요. 일본 합계 출산율은 1.26명으로 0.68명인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상황에서 사실상 멸종 시나리오가 등장한 것이어서 우리는 더 위기감이 큽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저출생 관련 충격적인 수치가 나오면서 양육 전담 공기업을 만들어서 대응하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고령층을 양육 도우미로 고용해서 연금 공백 문제도 줄이고 저출산의 주요 원인인 양육 부담과 경력 단절도 해소하자는 건데요. 여러 저출산 인식조사에서 응답자들이 자녀를 계획하지 않는 이유로 양육 교육 부담을 가장 많이 꼽은 만큼 해법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화면으로 보는 오늘의 이슈온입니다. 블랙박스 화면 먼저 보실까요? 저 앞에 보이는 터널, 그런데 터널 입구에 3톤짜리 화물차 한 대가 옆으로 넘어져 있는데요. 이걸 본 승용차 운전자 망설임 없이 내려서 받아갑니다. 화물차 운전자가 넘어진 화물차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하자 차 위로 올라가서 빼내서 구조하게 됩니다. 알고 보니 구조한 이 사람 경찰관이었습니다. 지난달 19일 새벽 6시 30분쯤 대전 도룡동 대덕터널 입구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마침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대전 유성경찰서 노은지구대 이근옥 경위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에서 운전자를 구한 겁니다. 운전자는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은 걸로 전해졌는데 이 경위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차 사고 위험이 높다고 생각되어 사고 장소를 목격하자마자 먼저 차량에 갇힌 운전자를 구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경찰관이라면 어느 분이라도 저와 같은 행동을 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다음 이슈 볼까요? 차 안에 있는 파우치를 여니 작은 주사기가 나옵니다. 마치 껌종이 같은 종이 속에는 이렇게 하얀 가루가 들어있고요. 집 안에 있는 장롱 속에서도 주사기가 수두룩합니다. 전부 마약입니다. 대구경찰청은 필로폰과 엑스터시, 대마 등 마약류를 팔고 투약한 혐의로 36살 A씨 등 판매상 4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마약을 사서 투약한 혐의로 3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수도권 일대에서 직접 만나 대면 거래하는 방식으로 마약을 사고 팔았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 씨 수사 속보입니다. 수면 유도제를 대리 처방해준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전현직 선수가 1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오 씨에게 대리 처방을 받아준 전현직 프로 선수 5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신고한 두산 소속 현역 선수 8명까지 포함해 관련 혐의자는 13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은 주로 2군 선수들을 대상으로 대리 처방을 부탁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과정에서 오 씨가 위력을 행사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YTN이 단독 취재한 내용도 전해드립니다. 평소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8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오늘 아침 8시쯤 서울 개포동 아파트에서 50대 B씨 모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80대 A씨를 체포했습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B씨 아들도 다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돈 문제로 B씨와 민사 분쟁 관계에 있던 점을 확인하고 동기를 파악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정폭력 등과 관련된 범죄 피해자는 주로 여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정폭력과 스토킹 등을 당한 남성들의 상담도 지난해 17,000건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드러나지 않은 남성 피해자들도 늘고 있지만 전용 보호시설은 단 한 곳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윤성훈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가정폭력과 스토킹,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은 여성 긴급전화 1366을 통해 상담과 지원을 받습니다. 지난해 이용 현황은 모두 29만 4천여 건. 이 가운데 남성 상담 건수는 1년 새 2,300건 넘게 증가하면서 17,000건을 넘겼습니다. 전체의 5.9% 수준입니다. 사람들에게 노출되지는 않았지만 가정폭력과 스토킹 등에 시달리는 남성도 상당한 셈입니다. 정부는 피해자들을 폭력으로부터 분리해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성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여성 피난처는 전국에 64곳이 있지만 남성 피해자를 위한 보호소는 서울시에 한 곳만 있을 뿐입니다. 남성 피해자 보호시설이 여성 시설의 1.5% 수준에 불과한 겁니다. 가정폭력과 스토킹 등이 강력 범죄로 이어질 경우 여성 피해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남성 보호장치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여성이 남자를 쫓아다니거나 스토킹이라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고 또 목격이 되고 있어요. 피해자가 다양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제도가 설계돼야 되잖아요.
하지만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예산 문제 등으로 남성 피해자 보호시설을 확대 설치하는 건 쉽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15년 전에 동급생들과 공모해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유서는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특수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에 발단이 된 유서가 사건 발생 10여 년 뒤에야 작성됐다며 주요 내용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21년 30살 남성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자신이 중학교 3학년 때 동급생들과 공모해서 한 학년 아래 여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고 이후 유서에 이름이 적힌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아동학대 피해자들은 신고 이후 2차 가해를 당하지 않도록 접근 금지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들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만큼 접근 금지 조치의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기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학교 사회복무요원으로부터 불법 촬영을 당한 교사 박모 씨. 고소 이후에도 2차 가해에 시달렸습니다. 그 형사고소한 바로 다음 날 새벽에 본인이 저 때문에 이제 자살을 하겠다 하는 그 자필로 쓴 유서와 범행을 하는 사진들은 한 5장 정도를 저한테 보내왔었습니다. 경찰이 가해자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언제든 다시 연락이 올 수 있다는 생각에 여전히 불안합니다. 현행법상 범죄 피해자들은 경찰관이 주거지에 수시로 방문하거나 스마트워치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안전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연락까지 막을 수 있는 접근 금지 조치는 가정폭력과 스토킹, 아동학대 혐의에 해당할 때에만 내려집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와 가까운 사이여서 2차 가해를 당할 우려가 크더라도 스토킹 범죄 요건에 맞는 행위가 있어야 접근 금지 조치가 가능한 겁니다. 때문에 일선 경찰관들은 성범죄 신고가 접수되면 가해자들에게 구두 경고를 내릴 수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경고에 그칠 뿐 실질적으로 2차 가해를 막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경고의 내용과 방식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현장에서 실수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담을 이렇게 해보면서 보면 경고 정도는 사실 굉장히 좀 가해자가 오히려 경미한 조치로 여기기도 하고요. 수사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지 않으면 이 경고를 하다가 가해자한테 정보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21대 국회에서 가해자의 접근을 제한하는 법 개정안이 2건, 피해자 정보 누설을 금지하는 법 개정안이 1건 발의됐지만 모두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의 접근을 금지하는 것을 법으로 그런 제도가 생긴다면 피해자들이 느끼는 심리적 안정감은 상당할 것 같고 특히 가해자랑 아는 사이일 경우에 자기의 주거지가 노출된 경우에는 상당히 안전적으로 이것을 제도가 활용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곧 문을 열 22대 국회의 활발한 입법 논의와 함께 수사당국의 적극적인 연구와 실천도 필요해 보입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서울 강남의 대규모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오염된 토양이 대규모로 반출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환경단체 환경실천연합회의 고발장을 접수해서 기록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 단체는 서울 반포동의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기준치 이상의 불소가 검출된 토양이 김포와 수원 등에 반출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포 맥주 필라이트 프레시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고 점액질 같은 이물질이 나왔다는 논란과 관련해서 하이트 진로가 사과문을 냈습니다. 하이트 진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면서 제품을 믿고 구매한 소비자와 여러 거래처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품질에 문제가 제기된 필라이트 프레시 일부 제품은 자진 회수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이트 진로는 점액질은 공정상의 일시적 문제로 인한 젖상균이 원인이라면서 다당류와 단백질이 결합해서 발생했고 인체에는 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의 뜨거운 경제 이슈를 경제부 기자와 함께 친절하게 풀어드리는 경제픽5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한웅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주시죠.
네, 카네이션보다는 현금이 좋단다. 키워드는 얘야, 카네이션보다 현금이 좋단다. 네, 역시 이제 실용성을 중시하는 문화가 반영된 것 같아요. 가정의 달에도 변화가 있나 봐요. 우리 앵커께서는 실례지만 뭘 준비하셨습니까? 네, 저도 현금을 준비했습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카네이션을 많이 선물을 하지 않습니까? 뭐 어버이날도 있고요. 또 네. 다음 주에는 스승의 날도 있습니다. 1년 중에 카네이션 수요가 가장 많을 높은 수밖에 없죠. 시기인데요. 그런데 화훼 농가나 또 꽃집의 사정을 들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전처럼 카네이션을 사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건데요. 저희 경제부 기자가 직접 한번 취재를 해봤습니다. 우리 인터뷰 내용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네. 너무 흔하잖아요. 왜냐면 이렇게 또 시들고 뭐 이제 받을 때만 좀 부모님도 이제 또 저도 똑같은데 저도 선물 받는다면 꽃보다는 현금이 좋지 않을까. 이번 어버이날 때 그 전동 안마기 선물해 드렸고요. 꽃은 선물하면 부모님 버린다 해서 따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오랫동안 유지를 못하니까 집에 짐만 된다고 생각하셔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카네이션을 받았는데 별로 좋은 줄 모르겠고 오히려 실질적인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뭐 받았다고요? 네, 피부과하고 식사 대접을. 네, 어머니께서 카네이션을 받았는데 예. 별로 좋은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 피부과 쿠폰, 안마 맞습니다. 의자 등을 받았다는 인터뷰 듣고 오셨는데 예. 그럼 카네이션 외에 어떤 선물이 인기 많은지 통계가 나온 게 있나요? 예, 국민은행이 조사한 국민카드가 최근에 네. 조사한 걸 보면요, 92%가 현금을 원한다. 네. 어버이날 선물로. 비중이 굉장히 높네요. 예, 그렇습니다. 92%나 되고요. 대부분이 현금을 선호한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네. 카네이션 준비한다는 응답자는 한 24%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처럼 세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이제는 뭐 경기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그 카네이션보다는 실용성이 있는 현금 위주로 원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자료가 나가고 있는데요. 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이제 조사한 바로는 카네이션 판매량이 지금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네. 7만에서 5만, 3만으로 줄고 있죠. 거의 뭐 절반으로 줄었는데요, 예, 2년 사이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자세히 보시면 평균 금액은 또 그대로입니다. 가격이 올라서. 예, 네. 원가가 오르기 때문이죠. 네. 기름값도 오르고, 뭐 난방비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자재비도 오르고. 네. 이러다 보니까 또 가격은 또 유지가 되고 있어요. 네. 수요는 줄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이 틈을 타고 또 수입산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수입산 가격은 어떤가요? 수입산 가격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우리 국산보다는 좀 저렴하죠. 네. 주로 어디서 수입이 되고 있냐면 콜롬비아나 중국에서 수입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카네이션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수요가 줄다 보니까 네.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화훼 농가에서 생산 자체를 이제 꺼리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예. 국내산 카네이션이 더 안 팔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있고 예. 국내 화훼 농가들의 어려움도 커질 것 같네요. 예. 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네. 돈줄 죄기, 자영업은 줄폐업 위기. 예. 대기업이 이제 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게 그러니까 뭐 우리가 현재 우리 경제가 이제 양극화가 심하다고 말씀을 늘 많이 하시는데요.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괜찮지만 중소기업은 어렵다. 그러니까 대기업은 뭐 허리띠를 졸라맬 수라도 있지 자영업자들은 맞습니다. 그럴 수도 없다는 거죠. 예, 그 대기업마저도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불확실하니까 일단 현금을 확보하고 보자.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1분기 들어서 그 얼마나 차입을 했는가를 봤더니 네. 20개 상장사가 총 차입한 금액이 181조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 말이 169조였어요. 많이 늘었네요. 예, 그러니까 석 달 사이에
한 12조 가량이 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대기업들이 현금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한번 다른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가 제일 많아요. 29조. 네. 그다음 포스코 홀딩스가 27조. 삼성전자가 15조, LG전자가 13조. 이렇게 대기업들이 현금 확보에 지금 이제 비상이 걸린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환율이 오르고 있죠. 네. 그러니까 자금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지금 회사채 발행을 해가지고 현금을 확보하는 일단 겁니다. 현금부터 확보하고 보자. 예, 네.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니까요. 네. 대기업은 이렇게 이제 어떤 비상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자영업자들은 뭐 사실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코로나 때는 그나마 지원금이 있었기 네, 때문에 정부에서 수여를 해줬으니까 예, 좀 그걸로 나았는데. 버텼는데 지금은 지금 자영업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네. 직원을 3명 쓰다가 2명, 1명으로 줄이고 주인이 직접 서빙까지 하고 네. 그나마도 안 돼서 폐업을 하고 네. 폐업을 해서 권리금으로 이자를 갚는 뭐 이런 상황까지 지금 내몰리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석 달 넘게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부실 자영업자라고 합니다. 네. 이 부실 자영업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준비된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네. 저희가 그래픽을 보겠습니다. 예. 2021년도에 2만 명대였는데 2022년도에 3만 명, 6만 명, 7만 명으로 3배가 넘게 증가했네요.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금 폐업 위기에 놓여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자영업자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은 만큼 이들이 이제 무너지면 고용이나 민간 소비 등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굉장히 클 것이다. 네. 그래서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금리를 인하해 준다든지 네. 그다음에 정책 금융을 공급해 준다든지 하는 방안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이런 대책이 지금 나오고도 있죠. 예, 나오고는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지금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우리 경기가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네, 자영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해 예.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네, 깜짝 성장 민낯, 반도체로 벌어 해외에서 썼다. 조금 어려운데 예. 저희가 1분기에 1.3%의 깜짝 성장을 했다. 예.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지금 민낯이라고 키워드를 뽑으신 거 보면 예. 좀 다른 이면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양극화가 너무 심하거든요. 네. 대기업 위주로 이 성장의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대기업 중에서도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주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기업들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1.3% 반짝 성장을 했다지만 그 온기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기업 생산 지수가 맞습니다. 111.1인데 중소기업 생산 지수는 줄었어요. 예, 맞습니다. 네. 그 다음 준비된 자료가 있는데요. 한번 네. 보시죠. 제조업 중에서도 제조업이 전체로 보면 6.1% 성장을 했는데 네. 반도체라든지 전기통신부 기기를 제외하면은 1.2% 죽은 거예요. 네. 그럼 반도체만 좋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뭐 자동차도 좋았긴 한데 네. 반도체는 그런데 또 특성이 뭐냐면 자동차하고 달리 이 연관 효과가 크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 인력들만 고용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가요? 그러니까 네. 이게 하청에 뭐 재하청에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영향이 골고루 더 파급 효과가 크지는 네. 않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이제 대기업은 그나마 1분기에 성장을 했는데 문제는 내수가 아직도 지금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1분기에 재미있는 조사가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조사한 걸 보면요. 네. 1분기에 해외 관광객이 742만 명이나 됐습니다. 네. 작년하고 보면은 작년이 497만이었습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나간 그렇죠. 관광객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말해서 반도체로 벌어서 해외 나가서 돈을 쓴 거다. 이렇게 제가 해외여행 많이 갔네요. 예. 여기에는 또 우리 최근 들어 또 엔화가 많이 떨어지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제 뭐 쇼핑을 한다든지 네. 여행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수출해서 번 돈으로
내수가 돌아가면 참 좋은데 네. 이런 부분은 참 아쉬운 대목이죠. 네. 엔저 현상으로 일본으로 여행 예. 많이 간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예. 내수 진작에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쉬운데요. 다음 키워드는 영상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화면 주시죠. 노지에서 6월 이후 본격 출하되면서 그 당근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지 채소류의 가격은 좀 평년 수준으로 좀 저희가 안정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80%에서 100% 정도 오른 것도 있어요. 네 번째 키워드 밥상 물가 잡을 수 있을까? 저희가 금사과 관련 소식은 여러 차례 전해드렸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화두는 김입니다. 김값이 얼마나 올랐길래 이렇게 화두가 되는 건가요? 통계청이 지난달 그 소비자 물가를 통계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요. 2.9%가 올랐다라고 하는데 김의 경우는 10%가 올랐습니다. 다른 식재료보다 너무 많이 오른 거죠. 그렇죠. 네. 준비된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대파, 무는 그나마 조금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김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저기 배추 양배추가 내린 거는 이제 정부의 대책 덕분인가요? 맞습니다. 네. 비축량을 이제 출하하면서 아무래도 가격이 좀 내려갔죠. 김의 경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김값. 김의 경우는 소비자 물가 평균의 3배가 올랐습니다. 지난달에만.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평균이 2.9% 올랐는데 김만 놓고 보면 10% 올랐다. 그렇죠. 이런 통계 보여드렸습니다. 또 다른 자료가 있습니다. 김밥용 김의 평균 도매 가격이 한 속이 100장을 말하는데요. 마른 김 100장 묶어서 파는 걸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그게 10,000원이 넘었습니다. 10,000원이 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서민들이 뭐 흔히 이제 점심을 때울 때 이제 김밥을 많이 이제 선호하는데요. 김밥 가격이 꽤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오늘 점심을 김밥을 먹었거든요. 김밥은 뭐 대표적인 서민 음식인데 얼마나 올랐습니까? 가장 싼 곳이 기본 김밥이 3,000원이고요. 대부분 4,500원, 4,800원대고 최고가는 뭐 7,300원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고급 김밥도 많으니까요. 사실은 10,000원 넘는 김밥도 있습니다. 이제 이러니까 김밥도 이제는 만만한 음식이 아닌 거예요. 서민 음식이 더 이상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김 말고도 마늘 가격이 오른 것도 지금 화제가 되고 있어요. 마늘은 또 얼마나 오른 건가요? 마늘은 이게 지금 이제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재배 면적이 준 효과도 있고요. 한 5% 이상 재배 면적이 줄은 데다가 이게 기후의 영향인가요? 네, 맞습니다. 2, 3월 달에 고온 현상 그리고 비가 많이 내리면서 제주도, 전라남도, 경상남도에서 마늘이 주로 재배가 되는데요. 별마늘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육종 마늘 기억하시죠? 이렇게 장아찌도 담가 먹고 하잖아요. 그 알맹이가 지금 이제 화면처럼 이렇게 튼실해야 되는데 아주 작은 그런 마늘들이 있습니다. 별마늘이라고 해서 상품성이 떨어지는데 이제 아무래도 기상 조건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마늘이 이제 주로 생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이제 마늘의 경우는 이제 그 기상재해로 일어난 것이라고 인정을 해서 지자체별로 피해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농가를 지원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해서 녹취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인터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가정에서나 식당에서 많이 쓰시는 파래김 있잖아요. 파래김은 5,000원에서 한 8,000원 정도로 지금 인상이 돼 있고요. 김밥김은 7,000원, 8,000원 했던 게 13,000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김가루가 또 많이 올랐어요. 기존에 키로에 15,000원하고 그랬던 게 지금은 25,000원까지 올라버렸어요. 이 김이 생산되는 나라가 중국, 한국, 일본입니다. 그런데
중국하고 일본은 적조 현상 때문에 김 생산이 올해 많지 않았대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김을 생산을 하는데 우리나라 김이 유난히 인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수출 물량도 굉장히 늘었거든요. 네. 그 외국에서도 김밥이 인기를 끌면서 그러니까 내수로 이제 출하되는 이런 김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김이나 마늘이나 이 전국 비축 물량이 많지가 않아서 상당 기간 김값하고 마늘값은 좀 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잡기가 어렵지만 또 예. 정부가 비축 물량 풀고 또 예. 각종 대책을 내놔서 김과 마늘 가격도 안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마지막 키워드는 주가 관련 이야기입니다.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피 2,700선 회복, 내일 애플 신제품 공개. 네, 코스피가 3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어요. 이제 연휴 예. 지나고 5월 초에 뭔가 분위기가 좋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5월 달에 출발이 아주 좋았습니다. 오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웃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오늘 2,700선을 돌파를 했죠. 네. 4월 11일 이후에 거의 뭐 한 달 만에 2,700선을 돌파를 한 거고요. 네. 사흘 만에 반등을 했는데 어떤 종목이 좋았나요? 오늘 주로 이제 반도체주가 올랐습니다. 네, 역시 반도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반도체주가 올랐고요. 네. 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들을 정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평가된 주식들, 뭐 저PBR 주라고 합니다. 네. 뭐 주로 은행주, 보험주들인데요. 이런 주들이 올랐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다 올랐습니다. 네. 1위부터 10위까지가 다 그리고 올랐고. 대형주 위주로 네, 맞습니다. 상승을 이끈 것 같네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틀 쉬었지만 네. 미국 증시는 계속 열렸거든요. 네. 미국 증시가 아주 좋았습니다. 역시 반도체주가 많이 올랐는데요. 네. 미국 증시가 오른 이유는 올해 연내에 네. 미국 FRB가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네. 생기면서 올랐는데요. FRB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시간당 임금인데 시간당 네. 임금이 예상보다 그렇게 많이 오르질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가 좋았던 네, 거고요. 역시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이제 예. 영향을 준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네. 애플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애플 주식이 그동안 별로 많이 오르질 않았는데요. 네. 애플 주식이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일 애플의 신제품이 출시가 됩니다. 네. 공개가 됩니다. 네. 아이패드 신제품이 공개가 되는데 이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애플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그런데 이걸 또 이 제품에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기존에는 LCD 화면을 쓰다가 네. 이제는 OLED 화면을 쓰게 되는데 이 OLED 화면을 LG 디스플레이하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공급을 네, 한답니다. 우리 기업들이 다 예, 공급을 하게 되는군요. 그래서 우리 기업에도 좀 좋은 호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또한 애플이 그동안 AI 분야에 있어서 좀 뒤처진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었죠. 평가가 있었는데요. 네. 팀 쿡 CEO가 컨퍼런스 콜에서 앞으로 몇 주 안에 AI와 네. 관련된 큰 발표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애플이 AI 관련해서 뭔가 좀 시장을 흔들 네. 만한 그런 소재를 내놓을 것이다. 네. 라는 기대감 때문에 애플 주식이 많이 올랐죠. 네. 예. 네, 애플 신제품 공개 소식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에도 호재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까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경제픽5 유한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업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스타벅스에서 일회용 컵이 아닌 개인 컵을 이용한 건수가 지난 2007년부터 누적 1억 5천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타벅스는 매달 10일 개인 컵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에코별을 하나 더 적립해주고 12개를 적립하면 무료 음료 쿠폰을 제공하는데 고객이 받은 혜택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642억 원에 달합니다. 내일부터는 개인 간 거래가 되지 않던 건강기능식품을 당근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사고 팔 수 있게 됩니다. 당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시범사업을 통해 내년 5월 7일까지 1년 동안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1년 동안 실패, 금액은 30만 원까지만 판매 게시글을 올릴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국내 최대 크기인 114인치 TV를 공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초대형 화면을 선호하는 시장 흐름에 따라 소비자 선택폭을 넓혔다고 설명했습니다. 가격은 1억 8천만 원대입니다. SK텔레콤이 후원하는 국제 그랑프리 펜싱 선수권 대회가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 19회차를 맞은 올해 대회에는
34개국에서 선수 270여 명이 참가했고 우리나라에서는 선수 40명이 출전했습니다. IBK 기업은행이 중소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문화복지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참여기업 임직원에게 1인당 10만 원씩, 기업당 최대 200만 원의 복지 포인트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올해는 지원 규모를 2배로 늘렸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남부 라파에 지상군을 투입하기 위해서 민간인 대피 명령을 내린 가운데 하마스가 이집트가 제시한 휴전안을 수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제안은 요구사항에 미치지 못한다며 라파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투건 기자입니다. 극도의 공포에 휩싸였던 가자 남부 라파의 주민들이 거리로 뛰어나왔습니다. 하마스가 휴전안을 수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라파는 순식간에 환호성으로 뒤덮였습니다. 앞서 하마스는 공식 성명을 통해 이집트가 제시한 휴전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은 이스라엘로 넘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마스가 수용한 휴전안은 각각 6주에 걸쳐 3단계로 휴전을 진행하고 특히 2단계에선 이스라엘군의 전면 철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종전이나 군대 철수에 반대해왔던 이스라엘은 곧바로 부정적 반응을 내놨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실은 이스라엘의 필수 요구사항과는 거리가 먼 제안이라며 전시내각은 라파 공격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협상 대표단은 파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אנחנו בוחנים כל תשובה וכל מענה באופן רציני ביותר וממצים כל אפשרות. 이스라엘이 추가 공세를 예고하면서 라파의 재앙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정한 대피구역엔 이미 40만 명이 자리를 잡아 수용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렇다고 앉아서 죽을 수도 없는 주민들은 무작정 피난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وين بدي اطلع؟ لا في مصاري ولا في اي حاجه، عن جد انا تعبت انا والاولاد اللي معي، وين بدي اروح؟ وين؟ 유엔은 10만 명이 안전하게 탈출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며 지상군이 투입될 경우 재앙은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퇴근길 여전히 곳곳에 비가 내리며 서늘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는 5에서 30mm의 비가 조금 더 이어진 뒤 그치겠습니다. 어버이날인 내일 하늘이 차차 개겠지만 제주도는 오후까지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또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에는 오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또 예년보다 낮아 서늘하겠습니다. 서울 11도, 대전 10도, 부산 12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20도 안팎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서울 21도, 대전 21도, 광주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 후반까지는 대체로 맑고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가오는 주말에는 또다시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화요일 보내드린 뉴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